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진기한 불교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들은 관세음 보살의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사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삼소관음이라고 세 군데의 관음 성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중생사, 그리고 오늘 얘기해야 할 백률사하고 그다음 민장사, 민장사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세 군데 다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지 않은 걸로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후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주지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주지가 계승해야 될 어떤 책무랑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다 했으면 내가 다 만들어도 돼.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거라면 그 앞에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사실 절은 공공재의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방승가의 물건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주지는 관리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 주지 스님이야, 아니면 뭐 총무원장 스님이야, 종정 스님, 종정 예하야,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의 관리를 위임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내게 아니고, 사방승가는 누구냐면 스님들 전체의 공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문중재산처럼 팔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앞선 사람들이 계속 계승했던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나름의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이 깊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은, 잘려진 것들은 복구해내고, 그리고 나서 온고지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일할 때 소임자가 새로 결정이 되면 내 뜻대로 막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언간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바꾸려는 생각은 없어요. 아예 새로 만든 거 외에는, 왜 언제 떠날지 모르거든. 떠났을 때 뒷사람이 잘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떠나면 안 돼. 이게 약간 무책임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정시켰다라고 했을 때 다음 사람에게 주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딸린 처자식이 없어서 무책임해. 처자식이 없으면 용기가 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차하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스님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때는 포교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출가했냐, 갑자기 이 태도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떠나는 게 멋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도 다 연결 구조를 갖춰주고 안정시켜주고, 안 그러면 내가 확 변화를 시킬 정도가 안 돼. 그러면 잘 그것을 유지 계승시켜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100m 달리기하고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이거는 계주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 사람과의 이 연결점들이 잘 맞았을 때 사실은 실력이 나오는 거고, 그 팀 전체가 메달을 받는 거예요. 혼자서 잘 뛴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에 대한 의식들이 조금 더 환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생사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지금도 문화재가 있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랑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찰, 경주 랑산, 남산 말고 랑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생사고요. 그 다음에 백률사. 백률사는 금강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금강령 북쪽. 그러니까는 경주의 북쪽에 있는 사찰이고,
원래는 자추사 2차돈 추모 사찰이에요. 그래서 2차돈이 순교당했을 때 목이 날아가서 떨어졌었던 자리,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이 창건되고, 그런 건 물어보지 마. 이게 날아갔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떨어져요? 뭐 이런 건 하지 마.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해서 모르지, 뭐 세게 쳤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자리에 그 추모 사찰을 짓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백률사로 바뀌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관세음 보살 이적,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불해랑이라고 하는 국선이 나대다가 사라졌는데, 그 국선을 관세음 보살님이 구해오죠. 만파식적을 통해서. 만파식적을 통해서 구해오죠. 그래서 만파식적과 관세음 보살의 연합체계,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리 구조거든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김유신과 어떻게 보면 그 문무왕의 덕을 합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는 세속 권력과 뭐라 해야 되나, 그 군권이 합쳐서 만들어낸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분들이, 문무왕과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태평성대가 우리 손으로 다 씻어내고 앞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겠다. 조선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이방원입니다. 피는 내 손에서 다 묻히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는 나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 소리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 늘릴 때는 내가 늘리고 자를 때는 안 나서. 그건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전체 집단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 손에 피를 한번 묻히겠다. 저는 이방원이 그런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내가 힘들게 이렇게 놓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욕을 다 먹고 가겠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문무왕과 김유신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뭐 신문왕이나 이런 분들이 전제 정권을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태평성대가 열리니까 음악으로 통치하는 세상. 문화 통치,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교식 정치예요. 그래서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는, 태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시호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정치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 시기쯤 되면 유교가 무언가 조금 흐름이, 그전에는 불교판이었는데 약간 달라지는 흐름들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춘추고, 공자가 지은 역사책 이름이 춘추인데요. 이름도 춘추라고 지었고,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거를 관세음 보살이 활용해서 국선을 구한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불교고, 당연히 보살은 불교고, 그 다음에 만파식적은 이건 유교입니다. 유교적 이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유교적 이상. 그 다음에 화랑 중에 국선이에요. 국선. 이 화랑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남모하고 교정, 남모 준정이라고 하는 진흥왕 때 화랑이 시작되는 뭐 이런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건데, 이 화랑은 원래는 선이라고 하는 신라의 전통적인 무교적인 영향이에요. 무교적인 것들이 되는데 이게 불교랑 겹쳐요. 미륵신앙하고 겹쳐요. 그래서 미륵선화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초창기부터 그런 뉘앙스들이 나와.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어떠한 전사 집단, 그리고 저 전사 집단이 그냥 전사가 아니고 아이돌 전사 집단이에요.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인물로 뽑는다니까. 그래서 화랑이면 잘생겼다. 이게 거의 화랑도 아무튼 인물하고 관련돼요. 화랑이. 그래서 화랑이 납치가 됐대. 국선이면 화랑 중에서 최고 대장이거든요. 국선이 납치가 됐대.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이거를 수단으로 해서 불교가
처리해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다시금 쟤네들의 도전들을 이기고 뭘 안정시킨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러니까 유교가 한번 도전해오고, 원래는 무속적 구조도 한번 도전해오고, 그걸 따돌리면서 불교가 커지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부분이 또 한번 도전해오고, 그걸 따돌리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률사 이야기에 보면 화랑인 불애랑이 국선인 불애랑이 납치가 됐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이 검문고하고 저 만파식적을 가지고 가서 파도 타기 하듯이 서핑을 해가지고 살아 돌아왔다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백률사의 금은으로 된 바루를 하사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관세음보살 누가 만들었느냐? 이 대비상. 대비는 슬플 비자니까 크게 슬퍼하는 사람, 관세음보살이에요. 대비 관세음보살. 자시미륵보살. 그래서 자비는 다른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비라고 우리는 섞어 쓰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다른 용어고, 두 개의 용어고, 자는 미륵보살, 비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대비존 아니면 대비주 이러면 다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다란이 같은 경우를 대비주라고 하고, 그래서 대비 이렇게 나오면 뭐 왕대비 이런 거 아니고요. 크게 자비로워하는 사람. 그래서 대비상 하면 관세음보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상, 백률사 관세음보살상 누가 만들었다 하느냐? 중생사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 하더라. 그리고 저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중국의 신장이 만들었다. 신기로운 재주를 가진 장인. 중국 저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늘상 정해져 있어요. 그 시대 유행 패턴과 다른 한 단계 높은, 그리고 어떻게 저걸 만들지? 라고 싶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걸 얘기할 때 언제나 중국 사람이 와서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당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석가탑 얘기 나올 때도 아사달 그러면 우리는 백제 아사달을 생각하는데, 아사달 아사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불국사 사적기에 보면 당나라 사람이라고도 나와요. 그 당시에 당나라 뭐 제대로 뭐 상태도 아닌데 관계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술력으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데 예전에는 물 건너온 물건이다. 우리 어렸을 때 못 살 때 물 건너온 물건이다. 야, 보온물통도 코끼리를 썼어. 이 나라에 얼마나 물건이 시원치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그때 어른들이 얘기했냐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애국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무 냄새가 난다. 이 고무, 다 들어봤잖아. 이게 고무 냄새가 나는데, 일본 거는 그 냄새가 안 난다. 우리나라 거는 고무 냄새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참 고무 하나를 못 만드니. 그리고 어렸을 때 또 들은 말 중에 독일이나 일본 칼이 좋다. 또 그래서 뭐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냐면 독일이나 일본은 쇠가 좋다. 쇠는 다 똑같겠지. 그거를 처리하는 기술이 차이겠지. 쇠가 뭘 좋겠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야 철기 수입했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야가 떡상하고 이러다가 그 철광 생산이 더 이상 안 돼서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자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경주 이 시내가에 사금이 많이 났었어요. 그것도 알 덩어리 사금. 덩어리 사금이 많이 났어요. 지금도 이딱 하거든요. 그래서 소율 삼아서 가서 이렇게 그거 불법 아닙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몇 달 하면 한돈 정도 몇 달 하면 한돈 정도 한데 요즘 금값 한 30 얼마 하니까 한 달에 한 10 정도는 벌써 왜 안 하는지 알겠지? 사금 나온다니까. 사금 있어. 분명히 있어. 왜 안 하는지 알겠지?
석탄 안 캐는 거하고 똑같지. 태백에 석탄이 끊어져서 안 캐는 거 아니다. 석탄은 나오는데 그거 캐는 값이 더 들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전엔 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어떻게 보면 금 문화, 그래서 금입택 이야기도 나오고 금으로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관, 그다음에 금 장식들이 많이 나오는 게 금이 있어. 그게 신라가 어떻게 보면 안 무너지는 이유였었고, 그다음에 가야에는 철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철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대. 그래서 가야에서 이제 그러니까 순도예요. 그러니까 사금도 마찬가지예요. 사금도 고급 사금은 순도가 좋은 겁니다. 순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련을 조금만 해도 이게 천연적으로 채취되는 게 순도 자체가 함량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석유도 지금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원유도 이제 불순물이 그러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뭐 이런 거 알아주잖아. 그런 게 순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캐기가 제일 좋은 거는 사우디지. 긁으면 나오는 거. 밑에 막 바다로 들어가서 파서 나오면 아유 이거 돈 많이 들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우리에게 또 천연자원 아주 대단한 고령토라고 하는 게 있었고, 고령토는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 진짜 희토류지. 희토류. 희토류라고 하는 이름에 버금갈 정도로 진짜 딱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사람이 와서 만들었다 하면 최고의 신품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당 앞에, 백률사 법당 앞에 관세음보살 발자국이 찍힌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 때문에 백률사 가서 여러 번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고요. 그 관세음보살 발자국인데 어떻게 찍혔다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도리천에서 관세음보살이 내려오면서 딱 착지하면서 찍었다. 착지하면서 찍었다. 도리천에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 어머니 뵈러 갔나 어째서 갔나 이러는데 뭐 아무튼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찍었다 라고 하는 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의 랑을 건져 올 때 데리고 오면서 딱 한번 밟았는데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위가 이런 큰 안반에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동이 가능했나 어쩌나. 근데 발자국에 대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어떤 숭배 구조 속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게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발자국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발자국 숭배라는 이 어떤 상징 아이콘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남았던 게 아닌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중국의 조욕지에 가니까 거기 관세음보살 발자국. 저 어디야? 저기 가도 있죠. 저 구화산. 구화산 고배경대 가면 거기 발자국도 있지. 거기 김지장 스님의 발자국. 대딱 크지. 야, 그렇게 해서 그 발자국을 이렇게 싹 비비고 한참 비비다 보면 손에 무좀이 올. 근데 그 발자국이 그러니까는 이게 동네마다 좀 있어요. 그리고 저 오대산 문수보살의 성지인 오대산 조욕지에는 관세음보살 발자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전에 사람들 못 들어갈 때 진짜 힘들게 해서 제가 가서 그 발자국을 딱 보고 참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거기가 엄청나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 길도 뚫리고 그 뒤에는 누가 또 저 뒤에 가면 손자국이 있다고. 나 그거 너무 약간 충격적이야. 그때 없었는데, 야 너네 그때 없었잖아. 근데 왜 손자국 생겼어? 물론 우리가 이제 신심이 좀 없어서 의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뒤로 와서 문수보살이 하나 찍고 갔을 수도 있지. 싸대기 한 대 딱 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 장풍 이렇게 우리 각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손자국. 죄송합니다. 나 그래도 웃어줄 줄 알았는데 이 잔인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발자국이 원래 있는 거예요. 발자국에 대한 이런 상징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은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쩔이니까. 하지만 그분의 자취는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백률사가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이적, 중생사는 그 최은암 아들 구하는 게 최대 이적, 그 다음에 백률사에서는 요 불애랑 구하는 거 최대 이적, 그리고 신물로, 신표로서 관세음보살 발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민장사가 이제 삼소관음 세 군데의 관음 성지 중에서 마지막인데, 민장사는 어딘지 지금 절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민장각간이라고 하는 대각간 밑에가 각간이거든요. 그래서 각간이 자기 이제 재산을 희사해서 지은 절이래. 그래서 자기 이름 붙여서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원찰이 원찰. 그런데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745년 4월 8일에 이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경덕왕 때 경덕왕이 불국사 창건한,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끌고 갔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보계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이 무역하는 사람들, 바다 무역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그러다가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널판지를 이렇게 해서 해부적 하다 보니까 어디랑 무역했겠어? 뭐 미국이나 하와이랑 무역했겠어? 중국이랑 했겠지. 이렇게.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일본 아니면 중국이겠지.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지금 러시아로 갈 거야? 가다가 어는데.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난파를 해가지고 오나라, 중국 오나라면 저쪽 절강성 쪽, 그러니까 중국의 엉덩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게 오나라가, 저 때는 오나라는 없어요. 근데 오나라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위쪽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기 위치들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동주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전국시대 보면 오나라 월나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리고 그 오나라 밑에 월나라가 있는데, 월나라가 나중에 점점 두드려 맞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 민족이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월남, 월남까지 가는 거고. 월나라 남쪽, 월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저게 소주 항주 쪽이에요. 소주 항주 쪽. 그리고 나라는 없어졌는데도 중국은 그 동네를 그냥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동북 쪽에는 원래 연나라가 있었거든요. 이쪽에 연나라. 그래서 나중에 연경 뭐 이런 얘기들이 청나라 때도 나오죠. 그래서 저 연나라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하면 이게 이쪽에 해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쓸려 내려가서 오나라 쪽에 표류해서 저쪽 지역에 표류해서 굴르고 있었대. 그쪽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일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한스럽지. 일종의 약간 노비 비슷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천사의 섬 염전, 신안 염전이지. 나 그 천사의 섬하고 너무 그 염전 그 지옥의 섬인데 거기를 천사의 섬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신안 염전 뭐 이런 식의 노예 생활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지. 반 노예 생활 비슷한 걸.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어쩌고 이렇게 어떻게 좀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라의 스님이 와가지고 집에 가고 싶냐 이렇게 바람을 넣더래. 그 따라가면 얼마 주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조선족이 넘어올 때 보면 얼마 이렇게 브로커 있던데, 그렇게 해서 가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옆구리에 끼고, 나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관세음보살이 운동 좀 잘하셨는갑다. 관세음보살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딱 끼고 뛰었대. 야 멋지지? 가지고 밥 먹을 때쯤, 초저녁 때쯤 떠났는데 술시에 오게 됐대. 이 쾌속이지, 쾌속. 그러니까 한 5시쯤 출발해서 한 7시쯤 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하필 4월 8일 약간 그렇긴 한데
이게 생각에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랬대.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음보살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게 나타나면 야, 동네 최고 맛집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돼서 여기가 막 민장사가 막 떡상을 하면서 올라왔다. 라고 하는 게 삼소관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소관음은 어디냐? 중생사, 백률사, 그 다음에 민장사. 그리고 중생사하고 백률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절. 그리고 민장사는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는 절. 그리고 저게 경주 인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영험한 절. 관세음보살 성지로서는 가장 영험한 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홍련암, 안 그러면 저기 성모도, 보문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뭐 향이람 아니면 저기 또 하나 어디 있어? 보리암. 그렇게. 홍련암, 보리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성지들처럼 가까운 성지. 예전에는 성지가 너무 멀리 있으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하고는 세월이 또 다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삼소관음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후소장사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하는 조항이기도 하고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전후소장사리조하고 대산 오만진신조가 제일 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삼국유사를 뭐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그때 다 글자를 세보지는 않았어. 근데 분량으로 읽다 보면 제일 많아. 양 겁나 많아. 그래서 전후소장사리조는 뭐냐면 앞뒤로 사리가 전해진 이야기, 부처님 사리가 전해진 이야기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건들이 있고 뒤쪽에는 경전이 전해진 이야기를 써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풍악이 어디냐면 금강산입니다. 발현수는 여기 발현사라고 하는 거예요. 발현사 석길, 발현사의 어떠한 비석 같은 데에다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표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산의 개창자, 금강사를 불교식으로다가 확립시킨 사람은 진표율사예요. 진표율사거든요. 그래서 진표율사와 관련된 기록인데 저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이 무국기라고 하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무국이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무국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련이 주관은 했는데 이련이 다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었거든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그건 집단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그리고 한글은 예술이 아니야. 어떤 고도의 문자체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인류에게 알려진 문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거든요. 그 얘기는 아구를 기가 막히게 맞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혼자서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누가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능력자들이. 하지만 그 혼자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밑에 팀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지.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절대 혼자 못해. 그런 작업을 여가에, 정무 보는 여가에 틈틈이. 야, 이거는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너 한글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 팀들이 있었던 거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리더는 일일이 다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중간을 챙기고 외부에서 태클 들어오는 걸 다 막아주는 사람. 그래서 그게 꾸준히 해서 결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리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련 스님이 다 했다는 생각 절대 안 해. 누군가는 가서 자료들을 가지고 오고 모아오고 다 누군가 그 밑에 시키는 사람이 있겠지. 야, 그거 들어왔냐? 이거 들어왔냐? 물목. 이런 스님이 그 택배 들어왔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것 같아? 어느 절에서 야, 택배 이거 내가 보내라 했는데 보냈나? 이거 공문 팩스 넣어주세요. 그럼 팩스 넣고 이랬을 것 같아? 그렇게 안 했다고. 물목이 어떻게 정도가 있느냐? 그럼 밑에서 쭉 올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작업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팀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저 양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리더격이었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국이 쓰다 이렇게. 본명도 조금 그렇지.
무국이 뭐야? 무국이 무슨 자기가 도사도 아니고 무국이 뭐야? 근데 이런 스님 제자예요. 이런 스님의 제자고 이분이 여기 나오잖아. 혼구라고 하는 스님이고 충수강 때 왕사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산문 계통에서 대표 리더로 할 건 아니고요. 저런 큰 작업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쓸 정도면 되게 친했는갑다. 어른하고 되게 친했는갑다. 이러는 보각국사거든요. 이게 라인 잘 탔네. 이거 너무 좀 약간 그런데 너무 야리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던데 딱 보는 순간 그러네. 그래서 저런 일을 당신이 주관하고 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맞춤하게 딱 나가면 신뢰가 더 딱 생기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좀 이렇게 어른이 봐주면 위에서 좀 땡겨주고 이러면 그리고 저런 일을 크게 자기가 딱 끝낼 수 있을 정도면 개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만 내밀 수 있는 거죠. 얼굴마담은 해도 일을 꾸준하게 해서 성과를 큰 걸 하나를 종합해서 낼 수 있느냐? 그거는 분명히 개인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올라갈 만하죠. 그래서 가지산문에 아마 거의 대표급 정도 레벨이 돼서 왕사로 올라갔을 거예요. 사굴산문, 가주산문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팀의 리더. 그래서 고려 말에도 보면 가지산문에 태고보우가 국사하면 사굴산문에 나홍해근이 왕사를 하고 또 이쪽에서 사굴산문에서 화남혼수가 국사를 하면 이쪽에서 왕사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 문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국기가 딱 두 군데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전후소장사리는 무국이 지었고 나중에 뒷얘기, 이 앞에 얘기 말고 뒤에 얘기는 내가 직접 들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를 해. 되게 재밌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들었네.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자, 기본적인 거 봅시다. 언제 사리가 들어왔냐? 진흥왕 때 양나라에서 시모를 통해서 사리를 전수해줬다. 전해줬다. 양나라가 양무제의 양나라. 그래서 양무제는 워낙 불교적인 분이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사리를 이렇게 주면서 사리 외교? 중국도 그런 비슷한 외교를 하죠. 펜다 외교. 펜다 외교. 조금 그러면 펜다를 줘. 어디서 고물. 우리도 뭐 반달곰 애교 뭐 이런 걸 펜다가 먹히나 싶은데 그거 의외로 그걸 중국에서 자꾸 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리 외교 이런 사리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사리가 누구 사리고 뭡니까? 몰라.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왕이 사신을 통해서 줄 때는 초 A급은 아니다. 초 A급은 아니다. 특히 양무제 같으면 초 A급 안 줬을 거예요. 왜? 내가 모시고 여러분이 독실한 불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게 부처님 살이라고 내가 한 두 과 갖고 있네? 야, 이거 줄 것 같아? 못 줍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세. 그래서 내가 뭘 부탁해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나보다 훨씬 밑에 쩔인데 저게 지금 신라하고 그 당시 양무제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사리를 줬다. 그리고 사리하면 자장률사지. 사리하면 자장률사지. 자장률사가 귀국하면서 오대산에서 사리를 받아와서 저런 얘기는 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 너무 길어서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사리만 받아온 게 아니에요. 사리만 받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물목을 다 조사했다고. 여기에도 전후소장사리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백과, 비라금정 가사, 금난가사 한점 이런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쭉 뒤져보면
이 정골하고, 그러니까 정골, 이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정골, 그 다음에 사리백과 가사. 요 두 개가 두 가지 이 성물이 통도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 해줄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손가락뼈, 지골, 손가락, 치아사리, 그 다음에 백옥으로 된 바루. 바루를 백옥으로 만들었을까 싶지는 않은데, 이거 저는 등항으로 보는데, 등항이 뭐냐, 부처님 앞에 등불 켜는 거 있어요. 그거를 아마 착각해서 바루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패금엽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슬로 장식된 폐엽경을 얘기합니다. 폐엽경 이렇게 생겨갖고 페달한 나뭇잎에 쓴,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요즘은 안 팔대. 옛날에는 싸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걔네도 물건이 싹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용한테 또 선물도 받잖아. 목침 받고요. 그다음에 주옥. 오리 형태의 나무로 깎아놓은 목침이었어요. 예. 저 유압사에 모셨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저런 물건들, 너무 진귀한 것들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통도사 사리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통도사 그 금강계단 그 석종형 부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얘기. 언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